혹시 궁금한 점? 밴드 내가 올려줄게. 그리고 혹시 저거 설명 쓰는 거 이해 안 된다, 선생님 도움 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밴드 채팅으로 물어보시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다시 보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업 다시 보아서 전개과정이나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18차식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노트 빠이고 오늘 18차식 18번째 조선 후기 풍속인데요. 풍속은 문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풍자가 바람 풍자야. 그래서 계속 뭔가 약간 바람만 떠나는 것처럼 당시 한 백성들이 이러한 문화가 있어 대중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중문화 또는 당시의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교과서 164, 165쪽인데요. 여러분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날이 언제예요? 아니 그 설문조사 했었어. 언제 가장 많이 싸우는 날 때 이날 많이 싸우는 이날. 이걸 앞으로 더 많이 싸우는. 맞아. 명절. 부부 싸움의 순위 1등이요. 명절 때 더 많이 싸우는 합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은데 선생님도 결혼하고 내가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난 힘들지 몰랐어. 왜냐면 선생님 아내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이야. 그러니까 뭐 이게 선생님 집을 좀 많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솔직히 난 좀 성격이 묻어나는 편이고 선생님 아내는 좀 약간 예민하고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완벽주의자거든. 내가 솔직히 완벽주의자 같아. 하는 거 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완벽주의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선생님의 부모님 시어머니한테 좀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는 되게 우리 집 갈 때마다 부담이 엄청 갖고 가더라고. 내가 완벽해 왜 그래요? 이러는데 또 아내는 엄청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갈 때마다 막 나도 맨날 아내 이제 기분 풀어주고 막 그런 거 엄청 하거든. 근데 이렇게 힘든가? 근데 이 뉴스 볼 때 나는 어린이 공감 안 되는데 난 좀 공감이 돼 요새는. 여러분도 나중에 공감이 될 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때도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데 명절에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 아빠 그 남자는 다 쉬고 여자만 있어요. 맞아. 왜 여자는 계속 일하지? 뭐 때문에? 조선시대 보통 뭐 준비할 때 제일 많이 해? 제사상. 제사상 문제 되게 심하죠. 제사상 지낼 때마다 여자들은 막 전부 치고 막 남자들은 뭐 물론 요새는 물론 집집마다 분위기 달라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난 제사는 안 지내 선생님 집은. 그래서 남자들도 같이 일하고 나도 아내가 일하고 같이 계속 도와주거든.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난 어릴 때 솔직히 선생님 어릴 때는 선생님 기억이 나. 난 어릴 때 아빠랑 큰아빠랑 이 남자들은 이렇게 키우고 놀았던 거 같아. 엄마랑 큰엄마랑 고모들은 막 이러고 난 그게 기억이 나.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나라에는 물론 지금 뭐 아니라고 하지만 남녀차별이나 남중력이 사상 이런 게 있었구나. 나 그때 지금 생각하면 좀 느껴. 근데 최근에 뭐 성균관에서는 뭐 제사상 간소화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거야. 그럼 대체 어떨까? 적장자 일단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는 남자가 부인을 한 명 덮게 여러 명 덮게 보통 평민들은 일부 일처지였지만 양반들이나 권력이 있었으면 일부 다처지였습니다. 이때 정식 부인, 조왕지처라 그래. 정식 부인한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적장자이다. 그게 적장자야. 적장자 중심의 사회. 남존여비, 남자는 경기하고 여자는 이제 낮다. 이런 사상. 그리고 연장자. 어린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 막 이런 거. 그리고 남성위. 언제부터 남자들이 여성보다 더 앞섰을까?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언제부터 잘했을까? 그걸 오늘 같이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선생님이 옛날 뉴스에서 어떤 걸 봤냐면 조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어. 그 부정적인 이유 1위가 뭐냐면 이거야. 조선은 남자와 중심이었다. 적장자. 첫째, 장남할 때 모든 게 맞고 또 부계 중심을 살렸다. 그런데 왜 이랬냐면 이게 바로 성리학 때문이야. 성리학적 생활 규범 때문이야. 여러분 되게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 성 다 거의 다 아버지 쪽에서 따왔죠. 나도 되게 놀랐었는데 선생님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왔는데 뭐가 있었는지 알아? 자식 나면은 그것도 있어. 혼인신고하면은 뭐 이렇게 내 지금 막 체크한 게 있어. 거기다 체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식을 낳으면 아빠 성 따를 건지 엄마 성 따를 건지 있더라.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혼인신고 이런 게 있네 이러면서. 근데 아내가 갑자기 자기 성 따르지. 내가 왜 이랬더니 내 성이 안 이쁘다고. 자기 아내는 김씨거든. 김씨가 되게 예쁘지 않냐고 김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하다가 이제 토론을 한 번 했었는데 토론을 한 번 했었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변하고 있구나. 물론 선생님 이거 좀 수업이 좀 조심스러운 게 요새 남녀 갈등이 인터넷에 보면 어때? 되게 심하죠. 나도 가끔 댓글 보면 깜짝 놀래. 남자 비하, 여자 비하, 비하가 장난이 아니라 인터넷 보면 이게 익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마주보고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주보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멘트들을 인터넷 익명이니까 조금씩 날리는데 문제는 좀 거기에서 좀 혐오 표현이 좀 많이 심해지지 않나 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느껴요 개인적으로. 저렇게까지 비하고 혐오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고쳐나가면 되는데 이게 고쳐나가자는 게 아니라 서로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건 이제 인지해야 돼. 뭘 인지하냐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맞습니다. 남자 중심 맞았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그게 끝났냐? 많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된 점이 있다. 이다고 생각 대상인가요? 근데 거기에 따른 남자들은 또 역차별이 있다. 지상도 봤어. 선생님 글도 봤어. 거기에 동감합니다. 역차별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럼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토론과 토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 보면 안타까운 점은 토의와 토론이 아니라 그냥 서로 헐뜯는 게 좀 많아서요. 여러분이 한번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조선은 언제부터 남자 중심이 나오냐?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배경. 자, 배경은요, 이 사건 때문이에요.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 두 가지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양난이라고 그러는데요. 양난 이후에 향촌 질서가 무너집니다. 향촌이 뭐냐면 마을 향자의 마을 천자예요. 지금 마을마다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질서가 혼란돼요. 왜냐? 그 전까지 여러분 조선 초까지요. 조선 초기에는 마을의 규칙, 마을의 이장님, 마을의 리더 누가 있게? 계급으로 양반들이 있어. 양반들이 조선 공부하고 나서 야 우린 양반이다 너네 평민이다 우리가 리더가 될게. 왜냐면 우린 지식도 있어 똑똑해. 그러니까 우리 말을 너네한테 알려줄게 이러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리더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 양난이 일어났어.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때 왕과 비롯해서 양반들이 싸우냐 아니고 도망가 버렸다. 이때 왕이 도망가고 왕가에 수많은 양반들이 도망갔어. 이걸 바라본 백성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열받지. 얼마나 열받았으면 여러분 지금 이게 진기록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선조가 도망가다 뒤로 갔더니 뭐가 불타오르서 저기 불타는 게 뭐예요? 경복궁이야. 농민들이 이때 서울에 사는 백성들이 왕이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고 열받아서 불태워버려. 얼마나 열받았으면. 왜 열받겠어? 그치. 지금까지 여러분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너네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한테 뭐네? 세금 내. 그리고 내가 지나면 너네 소홀해라. 왜냐면 내가 왕이야. 내가 너네 지켜주는 상관을 했는데 정작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 튀었어요. 정말 갔어. 야 백성이 열받는 거야. 와 지금 몇백 년 동안 지네가 왕이라면서 막 했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양반들도 막 도망을 많이 시작해. 물론 싸운 양반들도 있었죠. 하지만 대개는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양반들이나 왕이 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 쓰레기처럼. 그치, 저런 나쁜 놈들 뭐 양반? 뭐 왕? 그러면서 또다시 얘네가 뭘 먹겠대? 세금 먹겠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얘들도 알아. 얘들도 지금 백성들이 자기에 대한 이 양반들의 그 권위가 무너진 걸 알아. 형촌 질서가 무너졌어. 양반 중심의 형촌 질서가 바로 무너졌어. 이거 어떻게 살려야 돼 양반들은? 이때 양반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찾은 게 성리학입니다. 여기서 찾은 게 성리학이라는 거였어. 성리학 주범을 강조합니다. 선생님,
대체 성리학이 뭐길래요? 성리학이 뭐길래 왜 양반이 이걸 썼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성리학을 만든 아저씨가 조희란 아저씨야. 송나라 시대 때 유학자인데요. 그 아저씨가 주장하라는 책을 썼어. 이게 어떤 책이냐면 사람이 살면서 겪어야 될 일을 예의 있게 처리하는 법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정리 치르고 평소에 지나가다 오랜만에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이렇게 예의를 알려준 도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리학이 어떤 학문이냐면 우주의 원리야 인간의 원리를 한구한 학문이야. 그래서 성리학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와 기가 있다. 이란 사람의 생각이 이와 기로 나뉘는데 이란 이성이고 기란 감정이다. 항상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서로 교류한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은 이성적 측면이 더 뛰어나다. 이 이성적 측면이 뛰어난 애들이 누구냐? 맞아. 남자 양반이다. 우리 양반들은 이게 뛰어나. 너네 농민들, 너네는 동물 같은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로써 너네를 다스리는 게 정당해. 왜냐면 성리학이 그렇게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는 체계로 세워놓은 성리학을. 원래 성리학은 저런 학문이 아니었어. 그냥 인간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그걸 이렇게 활용한 거야. 우리는 뛰어난 개천, 너네는 무식한 놈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 우리가 도망가고 그냥 도망간 거 아니야. 모르지 모르고 그러지 마.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막 얘들을 지배하는데 그럼 선생님 왜 남자는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이거 잠깐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이 성리학에서 나오는 거야. 잘 들어봐. 오해하면 안 돼. 성리학에서는요. 인간의 원리를 탐구하잖아. 인간 중에 남자와 여자도 탐구했습니다. 이제 성리학은 뭐라 했냐?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 두 개의 길이가 만나서 사람을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 그러니까 남자가 더 위에 있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거예요. 당시의 양반 중심 그리고 남성들이 이 사상을 이용해서 당시 무너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리학을 막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이거야. 중요한 건 뭐냐? 성리학이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때부터 좀 바뀌어. 원래 유학은 사람답게 사는 걸 되게 강조했는데 성리학은 충성과 예의, 효도 이런 걸 가르쳐. 효도해라. 자식이 부모님을 효도하듯 백성은 누구한테 충성해라. 왕과 양반한테 충성해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성리학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사회가 좀 변질된 거야. 양반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이때 어떻게 변화가 나오냐? 변화. 잘 보세요. 표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자, 가로로 하나, 둘, 셋, 네 줄, 네 칸, 세로로 가로로 하나, 둘, 셋 칸, 세로로 하나, 둘, 셋, 네 칸짜리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고려 전기랑,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랑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고려 시대 때부터 고려부터 조선 전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야. 그 다음에 조선 후기. 후기의 역사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볼게요. 자, 우선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제사 지내는 사람 있니? 혹시 제사 엄마 아빠가 혹시 부모님이 형제 중 몇 번째인가? 그건 첫째야 둘째야? 저한테 안 아 그래? 부모님 있는데 제사 지내? 네. 제사 지내는 사람 혹시 그럼 지인은 어디서 지내 제사? 할머니 살아계셔서? 그럼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가장 먼저 출장 따르시는 분이 누구야? 주관하는 사람 제사를. 그치? 지금 보면 할아버지 또는 아빠가 몇 뜻이야? 셋째? 하나 아, 둘이 같이 하시고 요새? 아, 요새는 여러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 근데 보통 옛날에는 몇째가 있게? 첫째가 있어. 왜냐하면 원래는 여러분 지금은 많이 평등사회가 되죠. 원래 이때가 우리 모습이야 지금. 원래는 자녀가 돌아가면서 있었어. 원래 제사는요 첫째가 하고 그 다음에 둘째가 하고 그 다음에 셋째가 하고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했어. 그런데 조선 후기 때 손녀체제가 꽉 잡히면서 첫째 중심으로 권력을 물려줘야 돼. 첫째가 우선이 돼야 돼. 그래야 이 권력을 넘어갈 수 있어. 이 현존질서 규칙을 딱 알려줘야 돼. 첫째 따르듯이 너네도 나머지 우리 따라라.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때 적장자 중심이 바뀌는 거야. 적장자가 이때 주관해서 제사를 지내. 자, 그다음
상속. 엄마가 죽으면 재산 어떻게 받냐? 이때는 자녀들끼리 분분상속이야. n분의 1이야. 물론 뭐 조그맣게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거의 n분의 1로 나눠왔습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적정자 그런 거 없어. 다 자식이면 자식이지 뭐 적정자야. 그래서 잘 해줄게. 딱 하고 했는데 이때부터 적정자가 바뀝니다. 왜 적정자 중심이 자꾸 바뀌냐? 그거야. 무너진 양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일단 가치관 하나 세워준 거야. 적정자를 중시하듯 너네도 우리 양반의 중심을 뭉쳐라. 그 뜻이야.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걸리고 뭉친 거 보이지 않니? 이러면서.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혼인. 결혼제도. 여러분, 이수진 장군 집이 어디 태어나신 곳? 이수진 장군은 서울 충무로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거기 서울 가시면 충무로가 있어요. 너무 그 유명한데 강북 동국대 앞에가 남산타워 그쪽에 가면 충무로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태어나셨는데요. 이수진 장군 무덤이 어디냐면 여기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요 아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있어. 왜 있냐? 솔직히 이수진 장군 어릴 때 이사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수진 장군이 결혼해서는 처가살이에요. 처가댁에 살아. 처가 쪽이 그쪽이야. 그래서 이때 그걸 좀 알 수 있는 사실. 이때는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처가살이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적으로 되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인영은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사셨던 분이잖아.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는 처가살이 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후계가 어떻게 했냐? 반대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여자가 남자 쪽에 가야지. 그러면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 때는 남녀가 상대적으로 평등했다고 차이가 있었던가? 평등했습니다. 상당히 평등했다는 차이입니다. 물론 지금에 비해서는 여자가 좀 더 불평등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선 후기보다는 훨씬 더 평등한 사이가 조선 전기였어. 왜냐면 이때까지는 이게 없었거든. 이렇게 강조가 안 됐었어. 그런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연반이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든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돼. 그래서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바뀐 거야. 이게 되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바뀌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왜 바뀌었냐. 조선이 왜 이런 유교가치로 꽉 이상한 꼰대나라가 됐나 좀 봐야죠. 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족보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두 번째죠. 족보. 여러분 집에 족보 있는 사람 있나? 있어? 족보 있어? 봤어? 할아버지 집에 있어? 족보 있어? 할아버지 집에 있어? 선생님도 정치에서 족보 사라고 연락하는데 선생님 아빠가 막 그러더라고. 야 정치에서 연락 왔어. 족보 좀 사래. 그래서 내가 아빠 우리 집 어차피 족보 샀을 거야. 내가 사지 마 이랬거든. 우리 조선시대 때 분명 족보 샀어. 막 이랬거든 내가. 솔직히 족보는 조선 후기 때 여러분 봤죠? 양반이 9%도 안 됐다가 70%까지 증가해요. 이 말은 평민들 족보 겁나 샀다는 뜻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 청구 같은데 그랬다가 아빠한테 매일 많이 혼났어요. 어디 가면 그런 말 하고 많이 혼났는데. 자, 잘 보세요. 족보는요, 이게 족보야. 족보는 뜻이 뭐냐면 족보, 가족 족자의 계곡자, 즉 우리 가족의 계곡, 우리 가족의 누가 있었나 다 적는 거야. 출석부를 적는 것처럼. 자, 여러분 족보 어디서 볼 수 있냐? 인터넷에 자기가 어디 성씨인지 다 알죠. 혹시 모르는 친구는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자, 이건 선생님 성씨인데요. 여러분 성씨마다 무조건 홈페이지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중친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성씨 애들이 그 사이트다 운영해요. 선생님은 평양조씨야. 선생님 공간이 평양이야. 북한이거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홈페이지에 선생님은 이제 이 공판은 뭐냐면요. 그 선생님 선조가 이제 도춘이라는 고려시대 장군이었대. 전국 청나라에서 건너온 장군인데 이 사람의 자식이 지금까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쫙 쓰면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큰 업적이 있는 애가 파란을 새로 만들어. 선생님은 대사원 공파라고 해서 이때 대사원이라는 반지가 오니까 나 꽤 훌륭하다. 내 밑으로 자식들 새롭게 족보 만들겠다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보시면 족보가 이렇게 생겼어. 선생님 족보야. 지금 보면은 10세, 아이고 이거 10세, 그러니까 10세 돼야 10번째 후손이라는 뜻이야. 선생님 조선님 10번째 후손이었던
조석종이라는 아저씨가 내 선종인 거야. 내 파에. 그래서 이 조석종 아래로 11세 그 아들은 조진경 그리고 그 손자는 조효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야. 이게 족보야. 자식이라서 자식이 어디까지 가나 지금 여기 보면은 27까지 있네.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족보야. 근데 잘 봐봐. 저기 보면은 지금 봐봐. 자, 조석종이 선생님 조상돼서 얘는 조석종이 누굴까 그럼? 아들이야. 근데 여러분 봐봐. 그럼 얘는 아빠지. 누구는 없는 거야. 맞아. 엄마가 없어. 족보에는요 아빠랑 자식들만 적혀. 심지어 옛날에는요 여자들도 잘 안 적었던 적이 있었어. 남자만. 근데 지금 보시면요 전기 때는 이 조선 전기 때 족보는 이러진 않았어. 조선 전기 때는요 아내도 다 적어. 왜냐? 처가 즉 여자 쪽의 족보도 모두 기록했을 거야.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국외 중시라고 이렇게 남자만 기록해. 국외 위주로 아빠 위주로. 왜냐면 저 성역적 질서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족보는 선생님 아빠가 제자 철자고요. 선생님 어머니가 김영자 성자인데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에 태호가 나와 여기. 이게 원래 조선 후기 족보인데 조선 후기 때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외 중심 사회가 됐다. 이거 보시고요. 그럼 족보는 어떤 기능을 했나? 저게 도대체 왜 필요했냐? 저거 왜 필요한 것 같아? 맞아. 저게 무슨 증거야? 우리 집이 양반이라는 증거야. 이것 봐라. 우리 조상님이 옛날에 이런 분이었다. 이분 대대로 훌륭하지 않냐? 우리 집안 대대로 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때 양반들이 신분을 과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어. 신분을 과시. 이거 봐라. 우리 집안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다. 또는 조선후기 때 되면요 양반들 중에 굶어 죽는 애도 생기거든. 돈 못 벌어서 굶어 죽어도 원은 안 팔았냐면 저거는 팔았어. 왜냐면 이게 어떤 증거야? 내가 양반이라는데 명이야 명예. 이건 못 팔아 하면서 당시 양반들이 신분을 과시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자 이래서 듣고 솔직히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족보를 사거나 위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양반 수가 겁나 증가합니다. 조선 후기 때 양반의 수가 엄청 증가해. 족보를 위조한 경우 솔직히 선생님들도 나 족보 위조다 생각하는데 물론 아빠한테 그러면 혼나지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평민이었겠지. 어떻게 내가 부풀한지 얘기했어. 아무튼 노비만 아니면 되죠. 옛날에 그거 있었어. 이제 진풍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KBS에서 그 집에 있는 유물 같은 거 가져가서 이게 얼마인지 역사학자들 평가받는 프로가 있었어. 근데 어떤 아가씨가 우리 집 대대로 되는 가보라고 해서 가져온 거야. 문서 하나를. 근데 여사가 딱 평가했는데 빵원이 나왔어. 이게 왜 빵원이 했더니 노비 문서였어. 진짜 안타까운 사이. 그때 진짜 그 방송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어. 그 아저씨 막 얼굴 막 불결부탁 해가지고 사실 조선님이 뭐였다는 거야? 놀렸던 거잖아. 근데 그 가부로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자를 좀 공부하시지 하고 안타까웠거든. 한자로 써있거든. 누구 집에 노비 누구 많이 써있어. 그거 보면 맞아. 한자 좀 공부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조선 후기 때는요 원래는 굉장히 평등한 사회를 지향했다가 고려 때부터 조선까지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평등했는데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양난 이후 얘네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꼭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조금 약간 역사적인 인물 2명의 여자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얼마나 이게 바뀌었는지를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심사임당과 헌원서인데요. 둘이 지금 보시면요 연도대가 좀 비슷해. 그 심사임당은 여러분 굉장히 친숙하죠. 어디 있는 분이야? 5만 원에 계신 분이야. 이거 처음에 5만 원에 심사임당 들어갈 때요 논란 되게 컸어. 왜냐면 심사임당은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심사임당이 들어간 이유는 우리 집회는 남자밖에 없다. 여성 위도 넣자.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나 여성단체가 반대해서 심사임당 넣는다고 할 때. 왜냐면 넣은 이유가 현모양처라고 했거든요.
형무양처 뜻이 뭐냐면 현명한 엄마, 착한 아내 이 뜻이야. 어떻게 형무양처의 이유로 위인일 수 있고 그리고 5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 중에 제일 커. 세종대왕 도입이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열심히 하면서 반대 엄청 했어. 이때 여성 후보 1위가 누구였대? 위인. 유관순 여사였어. 이 남자 중에서는 김구 선생님. 둘 중에 하나를 하자 말했었는데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신생이 왜 들어가지 난 모르겠어 아직. 김구도 논란 많지. 김구도 본인이 옛날에 이제 좀 이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데 김구랑 이승만 중에 좀 결력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좀 좌파에 좀 가깝다. 뭐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아서 좀 논란도 있었어. 그래도 나는 우리 김구 선생님이나 이관순 둘 중에 한 명이 될 줄 알았어 그때 정서상. 근데 나도 갑자기 계속 놀랐는데 솔직히 심사위원은 현명이 양심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아내, 착한 현명한 엄마, 착한 아내, 현명한 엄마 할 수는 있었는데 그 막 양처럼 뭔가 막 남편을 고분고분하고 그럴 거잖아. 그러진 않았어.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었어. 심사위원은. 그러니까 심사위원은요 이 두 여자 둘 다 강릉에서 태어났어. 심사위원은 이 오죽하나 태어나고요. 한 3.2km 떨어지는 곳에 헌화설을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둘이 고향이 같아. 근데 시대가 달라. 심사위원은 조선 전기, 헌화설은 이제 막 조선 후기로 바뀔 때 임진의 터지기 직전에서 이때 이렇게 갈 때. 자 이때 심사위원은요 정말 유명한 서인 집안 출신이었고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율곡이 선생님이에요. 심사위원이 그렇게 유명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아들이 너무 잘났어요. 아들이 조선시대 제일 훌륭하신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덕분 여자인데 근데 실제로 심사위원이 능력이 훌륭했다고 그래요. 이게 심사위원이 그렸다고 추정되는 그림인데 실제로 그린 건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이걸 왜 추정하냐면 율곡 이가 그런 걸 썼어요. 우리 엄마가 글과 그림을 겁나 잘 그렸는데 특히 그림 중에 뭐 포도 이런 거 되게 잘 그렸다.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막 먹고 싶어진다. 이런 글이 있어. 근데 이런 게 발견돼서 이거 누가 그렸을까 했을 때 사람들이 야 과일을 그렇게 잘 그렸다고 하는데 심사위원 이거 심사위원 그린 거 아니냐?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사위원은 뭔가 문화적으로 되게 뛰어났던 여성이었어. 그런데 심사위원은 결혼해서 시집살 했을까? 안 합니다. 자기 집에서 살아. 왜냐면 조선 정기니까 오히려 남편이 이때 강릉 속에서 삽니다. 이도 여기서 살아. 강릉에서. 자기 집이 아빠가 아마 서울인가 봐요. 아빠 집이. 거기 몇 년 안 있다가 강릉에 살아. 딱 시집가서 그냥. 그런데 이때 심사위원이 남편한테 지금 뺐대. 유언이 이거였어. 여보, 나 죽으면 너 절대 뭐 하지 마? 장가가지 마. 내가 아들까지 나왔고 다 했는데 너 장가가지 마. 왜냐면 이때 심사위원의 남편이 이원수인데 얘가 심사위원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그 주막에 마을의 주막에 건실한 여자랑 바람피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아주 잘안 지내거든요. 이어서도 솔직히 집에 잘 안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심사위원이 죽을 때 안 거야. 너 나 죽으면 너 분명 건실한 결혼할 때 이거 결혼하지 마. 이렇게 유언해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순종적인 여자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에 이원수는 결혼해서 자식들이랑 뭐 척치고 사는데 자식들이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랑 이제 약간 손자라고 살고 자식들도 뭐 그랬던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반면 헌한설원의 여자는 굉장히 좀 슬픈 여자예요. 왜냐면 헌한설원은 일단 북인 출신이었어. 그러니까 과해군 이후에 선조가 왕이었는데 이때 과해군 지휘된 북인은 단언했던 상태야. 헌한설원 가문은 왕이라는 상태입니다. 이때 태어난 게 헌한설원인데 헌한설원이 8살에 글을 썼어. 이게 헌한설원이 글 쓴 글이야. 8살. 초딩이. 근데 그 글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헌한설원이 어디에 가면 이런 걸 이제 광안전 배공으로 청량이라 해서 광안전이라는 장소에 가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막 상상해서 쓴 글인데 글이 너무 잘 쓴 거야. 8살이가. 그래서 아빠가 야글 진짜 잘 쓰, 진짜 좋더라. 얘를 공부 엄청 시키는 거야. 실제로 헌한설원이 쓴 글을 보면요. 역사, 정치에 능통해요. 그런데 헌한설원이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남자가 변변치 않았어. 헌한설원이 훨씬 더 똑똑했고요. 능력도 뛰어나. 그러니까 남자가 과거 시험 본다고 과거 공부하는데 헌한설원이 쓴 거 보면 좌절감만 느끼는 거. 그랬더니 남편이 헌한설원에 잘 안 사니까 떠나버렸어. 그리고 헌한설원은 그때 어디 살았냐면 시집살이했어. 그 시어머니랑 자기랑. 그리고 다행히 자식이 있었어. 가난하게 있어서 아들 하나 딸만 있었는데 근데 이거 헌한설원이 쓴 글이야. 가난한 여자애들. 지금 보시면요.
나 뭐 이렇게 솔직히 좋지만 가난지를 태어나서 자란 탓으로 중년에 바른 거 몰라라네. 얘 봐봐. 해마다 독수공학 몇날 기억해. 지금 하나처럼 감정이 없는 거 같아. 되게 슬프지. 나 이렇게 능력 뛰어나고 했는데 남편은 오지도 않고 시어머니랑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자식들은 내가 다 혼자 키우고 있고 힘들다. 그래서 자식들 보면서 살았어.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 일찍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지금 보면은 이게 헌원사랑 무덤이고요. 이게 아들, 딸 지원이에요. 헌원사랑 유언이 뭐였냐면 나 죽으면 아들, 딸 지원을 묻어달라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그래도 여기 봐봐. 뱃속에 아이가 있다만 했는데 이 아이도 유산합니다. 그래서 헌원사랑이 이때 좀 많이 우울증에 빠져.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그래.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조선에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하고 여성을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남편과 결혼 생활을 그랬다. 능력이 너무 뛰어난데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언이 뭐였냐면 동생 허균, 한글동전을 쓰는 허균한테 동생아 나 죽으면 얘가 쓴 글 다 불토라고 그러냐. 그래서 허균이 누나가 죽었을 때 그 쓴 시를 다 불토. 그러다가 밤에 자다가 생각이 났더라고. 우리 누나 시가 너무 잘 쓴다 아까워. 그래서 등하교시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